여기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130만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영향력 있는 유튜버가 한국의 군대에 들어갔다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서 나왔다고 하죠. 세계 군대를 방문하며 촬영하던 그는 한국의 군대에서 북유럽 최강이라던 자국 스웨덴의 군대보다 무려 5배 강하다는 한국 군대의 실체를 직접 목격했다는데요. 그의 영상은 스웨덴 전역을 들썩였고 한국 군인들의 모습에 북유럽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과연 그에게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루카스 레브그렌이라고 합니다. 현재 저는 28이고 스웨덴에서 여행 유튜버로 살고 있어요. 제 채널은 구독자 130만 명 정도가 보고 계시는 꽤 큰 채널이죠. 저는 원래 사람 사는 모습, 그 중에서도 특히 다른 나라의 평범한 일상을 관찰하는 것을 아주 좋아해요. 여행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화려한 명소보다 그 나라 사람들이 아침에 뭘 먹는지, 어떻게 출근을 하며 일상을 보내는지, 또 휴무날에는 뭘 하는지를 담는 것에 더욱 흥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가기로 결정한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였어요. 사실 처음 한국에 갔을 땐 정말 신기한 나라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길거리에서 전통 한복을 입은 사람이 사진을 찍는데 손에는 버블티를 마시고 있었고 지하철 안에서는 누가 조용히 명상을 하고 있는데 옆자리에는 유튜브 영상을 보며 웃고 있었죠. 전통과 기술, 규율과 자유 그런 것들이 이상하리만치 잘 섞여 있는 아주 신기한 나라로 보였습니다. 그런 매력 때문에 처음에는 좀 낯설었지만 점점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한국에 머무는 시간은 점점 길어졌고 어느새 몇 달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한국 군인들은 과연 뭘 먹을까? 정말 단순한 궁금증이었어요. 식단 체험을 콘텐츠로 만들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 정도였죠. 군대 밥상과 PX 음식 리뷰 같은 걸 해보면 반응이 꽤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검색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 민간인도 참여할 수 있는 군 체험 프로그램이 하나 보였습니다. 운 좋게도 제가 딱 원했던 프로그램이 한국에 있었고 한국에서 지내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터라 고민도 없이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뭐 하루 이틀 다녀오는 거면 괜찮을 것 같은데 조회수도 잘 뽑힐 것 같고 딱 내가 원하던 프로그램이니 다녀오지 뭐. 그렇게 신청을 했어요. 저는 정말 단순한 프로그램인 줄 알았습니다. 유니폼 한번 입어보고 제식 훈련 잠깐 해보고 뭐 식당에서 밥 한 끼 먹는 정도일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프로그램 시작 첫날 제가 훈련소 정문에서 서류를 내고 조교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된 일인지 제가 입소자 명단에 올라 있었습니다. 그 순간부터는 돌이킬 수 없게 됐어요. 제가 한국어가 아직 유창하지 않아서 당시 상황을 잘 못 알아들은 것이 바로 큰 문제였죠. 조교님께서 보고합니다 라고 하시길래 저도 반사적으로 네 보고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게 도대체 뭔지도 모르고 말이죠. 그 뒤로는 군복으로 갈아입고 구보를 하고 소리를 지르며 얼차려를 받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된 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그 당시에는 정말 충격과 당혹감이 저를 지배했어요. 내가 지금 이걸 왜 하고 있는 거지? 이게 콘텐츠가 되긴 할까? 이렇게 진지한 상황에 촬영하기도 쉽지 않은데 난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정말 당황스러워 머릿속이 어지러웠습니다. 사실 카메라도 꺼내기 어려울 정도로 엄숙한 분위기였죠. 그래도 어떻게든 촬영은 해야 한다는 생각에 저는 잠깐의 휴식 시간에 카메라를 켜 제 얼굴을 찍으며 말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도 루카스가 왜 군복을 입고 있냐고 생각하실 텐데 저도 지금 믿기지가 않습니다. 뭔가 이상한 일에 휘말린 것 같아요. 이 옷 그냥 기념품 아니고 진짜 한국 군복입니다. 제가 어디냐고요? 간단히 말하면 한국 군대 훈련소에 있어요. 대한민국 서울 근교의 어느 훈련소에서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겁니다. 혹시 한국에 민간인 군 체험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다는 거 들어보셨나요? 저는 그걸 인터넷에서 우연히 봤거든요. 신청하면 짧게 군 생활을 체험할 수 있고 군인 식단도 맛볼 수 있고 훈련도 살짝 해보는 약간 군인 코스프레 같은 체험이라고 소개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완전 콘텐츠로 좋겠다 싶어서 신청을 했거든요. 사실 그냥 한국 군인들이 다이어트 할 때 먹는 식단 같은 거나 PX에 파는 특이한 간식 같은 걸 리뷰하려고 했던 건데 이거 완전 단단히 꼬였어요. 아주 제대로요. 그렇게 저는 중간중간 나레이션을 해가며 영상을 남기곤 했습니다. 체험 당일부터 제가 당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여러 이유가 있었어요. 서울에서 차를 타고 한 2시간 정도 달려서 산 중턱 같은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입구에서부터 아주 진지한 분위기였죠. 정문에 군인 2분이 딱 서 계시고 버스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어깨가 아주 자동으로 펴지기 시작했습니다. 전 솔직히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꽤나 리얼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종이 몇 장 쓰고 이름을 대고 줄을 서고 갑자기 입소자 번호 14번이라는 말이 들리더니 군복을 건네주셨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거 그냥 입어보는 건가? 군복 체험 그런 거겠지? 문제는 바로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군복을 입자마자 바로 집합을 했고 이런 말들이 들려왔죠. 보고합니다. 필승, 정신 차려, 입소자. 저는 한국어가 서툴기도 한데 저런 말들은 더욱 생소해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한국 군인들이 먹는 밥만 먹고 갈 줄 알았는데 완전 군장하고 구복까지 하기 시작했어요. 땀에 젖은 군복을 보면서 제 스스로도 웃겼습니다. 내가 진짜 여기에 왜 있지? 아니,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그때부터 이건 단순한 콘텐츠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사건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고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날 밤 처음 자대처럼 생긴 생활관에 누워서 다른 훈련생 분들과 조용히 누워 있었어요. 한참을 말없이 천장을 보다가 제 머릿속에 떠오른 말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루카스, 너 이거 그냥 다이어트 식단 리뷰하러 온 거 아니었어? 그렇게 제 한국 군대 체험, 아니 뜻밖의 입소 생활은 아주 웃기고 또 약간 무서운 나날이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다음날 저는 생애 처음으로 기상 나팔이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뭐랄까 정말 화들짝 놀라 심장이 멈추는 느낌으로 아침을 맞이했어요. 인생 전체가 잠깐 멈추는 기분도 들었습니다. 새벽 5시 30분경 아주 정확한 시간에 울려 퍼지는 금관악기 소리에 주변 사람들이 동시에 일어나 침대에서 튕겨 나가기 시작했죠. 그런데 저는 영문을 알지 못해 내내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옆자리 훈련생분이 조용히 말하셨어요. 루카스 씨 지금 늦으시면 얼차려 받을 수도 있어요. 얼른 준비해요. 서둘러야 해요. 그때 처음 들은 단어 얼차려는 뭔지 모르겠지만 압박감이 들었고 급히 옷을 갈아입고 운동장으로 나갔습니다. 이때부터 진짜 무슨 영화 같은 한 장면들이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줄 맞춰 뛰기를 하기 시작했고 줄도 2줄, 3줄이 아니라 정말 수십 명이 일제히 구보를 시작하는데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아, 이거 그냥 한국판 스쿼드 게임이잖아. 조교님이 선두에서 목이 터져라 외치셨어요. 1, 2, 3, 4. 줄 똑바로 맞춥니다. 정신 차립니다. 그 소리가 정말 고막을 뚫을 정도로 컸죠. 다 같이 목소리를 맞춰야 하는데 전 너무 당황해서 계속 반박자 늦게 넷 이라고 외쳤어요. 어떤 순간엔 정말로 심장이 군대 박자에 맞춰 뛰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땀으로 셔츠가 다 젖고 숨이 헉헉거렸는데 놀랍게도 다른 훈련생분들은 아무 말 없이 묵묵히 뛰고 계셨죠. 어떤 분은 심지어 노래를 부르면서 뛰고 있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도대체 다 무슨 일이지? 여기는 인권이라는 게 존재하긴 하는 걸까?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거야 도대체? 농담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정말로 조금 무섭게 느껴졌어요. 제가 아는 유럽의 체험 캠프에서는 물을 충분히 마셨냐 혹은 쉬면서 하라는 말이 먼저 나오곤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국은 그 어떤 배려의 말 없이 바로 실전에 투입해야 했죠. 약간 게임 속 NPC 같은 정확함이랄까요. 그렇게 무서운 구보가 끝나니 제식 훈련이라는 걸 했습니다. 정렬, 우향우, 뒤로 돌아. 전 진심으로 이해가 안 돼서 눈치껏 따라 하다가 완전히 반대로 돌아서 조교님과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조교님이 아주 조용히 오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입소자 루카스, 눈치 보지 말고 신속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그 말이 왜 이렇게 무섭게 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말았어요. 그리고 진짜로 얼차려를 받았습니다. 땅바닥에 엎드려서 팔굽혀펴기를 하는데 이건 한국 군대의 현실을 제대로 맛볼 수 있었죠. 저는 그때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저 그냥 밥 리뷰 한번 하려고 왔다가 이게 무슨 고생이야.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거야. 그래도 130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로서의 본능을 저버릴 수는 없었어요. 점심시간에 몰래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잠깐 훈련소 한 구석에서 브이로그를 찍으려다가 바로 뒤에 있던 조교님과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그 순간 저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카메라 앞에서 딱 얼어붙는 느낌이 바로 이런 거구나 싶었죠. 조교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셨지만 딱 한마디처럼 들렸습니다. 카메라를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저는 카메라를 바로 끄고 고개 숙여 사과드렸어요. 조교님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이시고 지나가셨는데 그 침묵이 제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컨펌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유튜버 루카스가 아니라 입소자 루카스로 본격적인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었어요. 저녁이 되고 군화 속 발은 퉁퉁 붓고 다리는 후들거렸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모두 아무런 말 없이 묵묵히 정리를 하고 다음날 준비를 하고 있었죠. 저는 그걸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 어떻게 이렇게 조용하고 강한 거지? 나만 힘든 건가? 이건 진짜였습니다. 한국 군대는 그냥 훈련소가 아니라 사람의 의지와 침묵이 소리처럼 울리는 그런 곳이었죠. 훈련소에 들어온 지 3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날씨가 확 추워져서 온몸에 냉기가 흐르기 시작했어요. 영상 5도 정도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체감은 꼭 북극처럼 느껴졌습니다. 땀은 나는데 바람이 옷 속으로 파고들고 몸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죠. 특히 저는 아직 이 군복 안에 내복도 안 챙겨 입고 있었기에 추위가 더 심하게 느껴졌습니다. 땀에 젖은 옷이 그대로 말라버리면서 온몸이 굳는 느낌이 들었죠. 그 추운 날 하필 훈련은 야외에서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완전 군장 상태로 땅바닥에 엎드리고 뛰고 구르고 무한 반복이었어요. 처음에는 브이로그에 써야지 라고 생각했던 그 마음이 어느새 이렇게 바뀌고 있었습니다. 아, 이거 끝까지 절대 못 버틸 것 같은데 어쩌지? 촬영도 못하고 이거 완전 시간 날리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점점 더 이곳에 있는 게 괴로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점심시간쯤 저는 텀블러에 물을 채우려다 손이 너무 얼어서 뚜껑을 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당황해서 옆에서 물을 흘려붓고 있었는데 한 훈련생 분이 조용히 제 손에서 텀블러를 가져가시더니 말없이 물을 가득 채워서 다시 건네주셨죠. 저는 순간 너무 놀라 감사하다는 말만 한국어로 계속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다시 자리에 앉으셨어요. 그 모습이 정말 말도 안 되게 멋있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분은 제 군화끈이 풀린 걸 보고 이렇게 말했죠. 루카스 씨, 여기 위험해요. 군화끈 풀렸네요. 잠시만요. 말이 끝나기 무섭게 그분은 무릎을 꿇고 직접 군화끈을 묶어주셨습니다. 제가 하겠다고 했으나 그분은 그냥 웃으면서 한마디 하셨어요. 여기선 같이 버티는 게 제일 중요해요. 모두가 하나다 생각하면서 같이 하고 돕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말을 들은 후 정말 마음 깊숙이 박혔습니다. 이 냉혹한 한국 군대 훈련소 체험 속에서도 한국인들의 특유의 정과 따뜻함을 보는 듯 했거든요. 아, 이 사람들이 단순히 군대에서 명령만 듣는 게 아니구나. 서로를 지키면서 함께하는 사람들이구나. 그 전까진 솔직히 말해서 군인 하면 무서운 사람들 혹은 지시만 따르는 집단이라는 이미지가 매우 컸습니다. 근데 지금 제 눈앞에 있는 이분들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진짜 서로를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었죠. 얼어붙은 운동장에서 서로 옷깃을 올려주고 넘어지면 말없이 손을 내밀고 식사를 할 땐 자기 반찬을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누가 잘못을 해도 크게 탓하지 않고 그냥 옆에서 돕고 함께 했어요. 훈련 중간중간에도 괜찮아요? 물 좀 드세요. 조금만 더 버텨봐요, 우리. 이런 말들이 아무렇지 않게 당연하다는 듯 오가는데 전 그게 참 놀라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던 힘이라는 개념은 더 세게 소리 지르고 더 오래 뛰고 더 빨리 해내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었거든요. 제 눈엔 더 강하게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훈련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저는 아무 말 없이 침대에 누웠습니다. 힘들긴 정말 힘들었지만 가슴속에 이상한 감정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들 정말 멋지네? 처음엔 콘텐츠로만 보던 한국 군대였는데 그 안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단단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저는 여전히 버티는 것이 힘들긴 했지만 그때부터는 나 혼자 버티는 것이 아니라 같이 버티는 훈련이라는 것을 조금씩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훈련 대신 취사장 체험이었어요. 말 그대로 밥 짓는 날이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엔 드디어 쉬는 날이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아니었어요. 밥 짓는 것도 엄청난 전투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침 5시 30분에 일어나서 취사장으로 이동했는데 이미 몇몇 병사분들은 앞치마를 두르고 커다란 솥단지를 닦고 계셨어요. 김치찌개용 김치를 양동이로 나르고 달걀 수백 개를 단체로 까는 모습은 말 그대로 단체 요리왕 대회 같았습니다. 저는 양파를 깠는데요. 한 5개째부터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이게 지금 눈물인지 후회인지 모를 지경이었죠. 그걸 옆에 있던 병사분이 보시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루카스 씨, 군대 첫 눈물이 양파면 양반이에요. 이렇게 웃으며 말하는데 전 정말 그 자리에서 빵 터졌습니다. 점점 한국인들 사이에서 어울리며 즐기는 제 자신을 발견하고 조금 놀랐어요. 이어 점심시간 준비할 땐 큰 스테인리스 그릇에 고추장을 넣고 나물, 참기름, 밥을 산처럼 쌓아놓고 병사분들이 커다란 주걱으로 비비기 시작했습니다. 그 장면은 진짜 영상으로 남기지 못한 게 아쉬울 정도였죠. 누가 한 명이 비비면 비빌수록 국방력 상승이다 생각하면서 비빕시다 하고 외치니까 주변에서 갑자기 네 알겠습니다 하며 받아치고 갑자기 비빔밥 퍼포먼스처럼 단체로 돌리며 웃는 그 시간이 참 즐거웠어요.
제가 한 숟갈 떠보겠다고 손을 들었을 때였어요. 루카스는 한 숟갈 말고 두 국자 당첨. 이렇게 말하며 웃으면서 챙겨주시는데 전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진짜 군대가 맞나? 참 다양한 매력이 있네, 한국은. 훈련소라는 단어에서 떠오르던 딱딱하고 무표정한 이미지랑 제 앞에서 비빔밥을 주걱으로 돌리며 농담하는 이 모습은 전혀 달랐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조교분들이었습니다. 훈련 중일 때는 누구보다 엄격하시던 분들이 휴식 시간이 되니까 병사 이름 하나하나 부르면서 그랬죠. 오늘도 잘 버텼다. 요즘 표정 많이 좋아졌네. 어제 말한 그 고민은 좀 나아졌나? 그렇게 다정하게 따뜻하게 말을 거시는 겁니다. 저는 순간 멍하니 바라봤어요. 이건 제가 영상으로만 보며 짐작했던 군대가 아니었죠. 이건 하나의 작은 사회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웃을 때는 웃고 버틸 때는 버티고 서로를 챙기고 응원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견뎌내는 사람들의 공간이었습니다. 저는 군대에 와서 이렇게 배를 잡고 웃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심지어 그 웃음이 가벼운 게 아니라 따뜻한 감정으로 마음속에 오래 남을 것 같은 그런 웃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제 일기장에 이렇게 썼어요. 이건 내가 알던 군대가 전혀 아니야. 여긴 사람 냄새가 나는 곳이야. 그날은 야간 경계 체험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늦은 밤 어두운 숲 근처 초소에서 번갈아 가며 보초를 서는 일정이었죠. 훈련병들과 함께 교대로 경계 근무를 하게 됐고 저는 생전 처음 들어보는 적막한 밤의 소리 속에 무언가에 눌린 듯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 어둠은 단순한 어둠이 전혀 아니었어요. 조용한데 무거웠고 말소리 하나조차 삼켜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함께 초소에 있던 병사분이 갑자기 조용히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루카스 씨, 원래 이런 분위기 익숙하지 않으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분이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한텐 오히려 이런 밤이 마음이 편해요. 가족들이 제가 여기 있는 걸 오히려 안심하거든요. 전 그 말이 너무 의외라서 고개를 들었어요. 가족들이 안심을 한다고요? 여기 있는 걸요? 네, 제가 어릴 땐 방황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여기 들어와서부터 매일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누군가와 함께 걷고 먹고 자고 그렇게 생활하는 걸 보고 가족들은 안심을 하더라고요. 정말 멋지게 살고 있다면서 말이죠. 그 순간 저는 카메라가 아닌 제 눈으로 사람을 보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뚜렷하게 느껴졌어요. 그 병사분은 지금 어두운 초소에서 총을 들고 서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루하루 싸우고 있는 거였죠. 또 다른 병사분은 담요를 둘둘 만 채 다가오시더니 조용히 말하셨습니다. 저한텐 여기가 제대로 된 어른이 되는 곳이에요. 저는 그 말에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분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솔직히 힘든 것도 많지만요. 처음으로 남탓 말고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됐어요. 책임이 뭔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이건 단순히 총 들고 훈련하는 모습만 보고선 절대 알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영상으로 봤다면 그냥 힘들겠네 하고 넘겼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이렇게 직접 듣고 같은 밤과 공기를 마시며 앉아 있으니까 마음이 정말 깊이 움직였습니다. 전 그때 처음으로 속으로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사람들은 그냥 군인이 아니야. 나라를 지키는 것도 맞지만 자기 자신과 싸우는 사람들이야. 군인이라는 단어가 그날 이후로 완전히 다른 의미로 제게 새겨졌습니다. 그 조용한 초소에서 아무도 몰랐겠지만 전 그날 제 여행 중 가장 깊고 조용한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힘들긴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정말 어리석은 생각을 했죠. 사실 도망치려고 했었어요. 몰래 조용히 아무 일 없던 척하면서 말이죠. 훈련은 갈수록 더 힘들어졌고 몸이 힘든 것도 힘든 거였지만 그보다도 제가 왜 여기에 있는가 하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질 않았습니다. 저는 군인이 아니고 유튜버였죠. 그저 한국 문화 체험하러 온 여행자였고요. 이 훈련에 제 실수로 들어왔다는 것을 아무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막말로 내가 이렇게까지 버텨서 얻을 게 뭐야? 솔직히 이렇게까지 버틸 이유가 과연 나한테 있을까? 그날은 새벽 훈련까지 겹쳐서 다리가 정말 후들거리고 정신도 몽롱했어요. 저는 샤워실로 가는 척하며 몰래 생활관 복도를 빠져나왔습니다. 몰라, 그냥 나가자. 솔직히 누가 내 탓을 하겠어. 그렇게 복도 끝까지 조심히 걷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 저보다 조금 앞쪽에서 조교 한 분이 조용히 벽에 기대어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순간 저는 얼어붙었어요. 그분은 그런 저를 보자마자 딱히 놀라지도 화내지도 않으셨죠. 오히려 웃지도 않으셨고 그냥 차분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포기해도 돼요, 루카스 씨. 하지만 당신은 지금까지 정말 잘하고 있었는데 참 아쉽네요. 저는 정말 당황했습니다.
들켰다는 부끄러움보다도 포기해도 된다는 말이 너무 뜻밖이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무슨 표정을 지었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마음 안쪽이 갑자기 툭 하고 무너졌습니다. 그동안 저는 외국인이니까, 체험이니까, 실수로 왔으니까 라는 이유를 계속 만들며 합리화를 했습니다. 스스로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사람으로 제 자신을 변명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조교님의 그 말, 잘하고 있다는 말은 그 모든 변명을 한순간에 지워버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입이 먼저 열렸어요. 나 진짜 잘하고 있는 건가요? 정말인가요? 그분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셨고 저를 향해 다가오지도 등을 돌리지도 않고 그 자리에 조용히 서 계셨습니다. 그 침묵은 어떤 말보다 따뜻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저는 정말 참으려고 했는데 눈물이 흘렀습니다. 크게 울지도 않았고 흐느끼지도 않았지만 그냥 조용히 눈물이 흘렀어요. 세상에 제가 한국 군대 복도 한가운데서 눈물을 흘릴 줄은 몰랐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이상하거나 창피하진 않았어요. 오히려 그 순간 제가 진짜로 이 안에 들어와 있었다는 걸 처음으로 인정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 전 훈련을 버틴다기보다는 지켜낸다는 마음으로 임하게 됐어요. 훈련이 달라진 건 아니었지만 제 마음은 완전히 달라졌죠. 마지막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 그날이 마냥 반갑진 않았어요. 힘든 훈련이 끝나서 기쁠 줄 알았지만 마음 한켠이 이상하게 허전했죠. 며칠 전만 해도 오늘만 지나면 나간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나갈 시간이 다가오니 이 사람들과 헤어진다는 것이 아쉬웠습니다. 수료식이 시작됐어요. 간이 천막 아래 다들 정렬된 상태로 서 있었고 조용한 긴장감 속에 한 명 한 명 수료증을 받았습니다. 이어 제 이름도 불렸죠. 레브그렌 루카스. 한국식으로 불려서 순간 피식 웃음이 났어요. 처음에는 입소자로 잘못 들어온 거였는데 이제는 저도 수료자로 인정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순서로 간단한 인터뷰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번 훈련을 마친 소감과 한마디를 해주실 수 있나요? 저는 처음엔 카메라를 꺼내려다가 잠시 망설이고는 결국 꺼내지 않았어요. 그 순간만큼은 영상 콘텐츠라 아니라 정말 진짜 제 마음을 제 목소리로 전하고 싶었습니다. 처음에 저는 이 훈련을 단지 하나의 경험으로 생각했습니다. 유튜브 영상, 특별한 이야깃거리, 그런 걸 기대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만난 여러분은 단순히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은 버티는 사람들이었고 서로를 살피는 사람들이었고 제가 본 그 어떤 나라 사람들보다 더 따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한국이 빠르고 똑똑하고 기술이 좋은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이 나라의 진짜 얼굴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같은 사람이 한국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을 하면서 제 목소리가 조금 떨렸던 것 같습니다. 고개를 숙이는데 옆에 서 있던 병사 한 명이 조용히 제 등을 두드려줬어요. 그리고 누군가 장난스레 말했습니다. 이제 루카스도 우리 분대원이야.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 웃었고 정말 행복하게 웃었어요. 인터뷰가 끝나고 다 같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포즈를 맞추던 중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저를 끌어안았어요. 저도 모르게 껴안았고 한 명씩 자연스럽게 다 같이 서로 포옹하게 됐습니다. 웃는 사람도 있었고 조용히 눈물 고인 눈을 돌리는 사람도 있었고 그냥 가만히 서 있기만 한 사람도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을 절대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건 단순한 훈련의 끝이 아니라 제가 이들과 함께한 시간의 의미가 확인되는 순간이었으니 말이죠. 제가 이 며칠 동안 만난 사람들, 그들은 제가 생각했던 강한 사람의 정의를 바꿔놓았습니다. 몸이 세고 목소리가 크고 그런 것이 아니라 말없이 버티고 함께 걷고 서로를 챙기는 사람들의 모습은 스웨덴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광경이었죠. 정말 다시 스웨덴으로 돌아가는 날이 오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니 꽤 빠르게 흘렀더라고요. 그렇게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저는 마지막 브이로그 영상을 찍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루카스입니다. 지금 저는 한국을 떠나기 직전이에요. 그런데 이번 영상은 평소랑 조금 다를 겁니다. 전 처음엔 그저 한국에 재미있는 에피소드 하나 만들겠다는 마음으로 한국 군 체험에 참여했었습니다. 스웨덴 군대는 자율성이 강하고 훈련도 비교적 부드러운 편이죠. 그에 비해 한국 군대는 조금 딱딱하고 무섭다는 느낌을 더욱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며칠을 보내면서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들을 하나씩 느끼게 됐어요. 체벌보다 배려가 많았고 억압보다 공동체 정신이 강했고 명령보다 함께 버티는 정서가 있었습니다. 스웨덴 군대에는 없는 한국 군대만의 정이 있었죠. 훈련 중에 군화끈을 몰래 묶어주던 병사, 조용히 제 물통을 채워주던 그 친구, 그리고 당신은 정말 잘하고 있어요 라고 말해주던 조교님까지 모두의 따뜻함과 진심 덕분에 저는 끝까지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출국 직전 한 명씩 배웅해주던 병사들의 모습이 제 마지막 영상 클립에 담겨 있었어요. 모두가 고개 숙여 인사하고 손을 흔들어 주었죠. 그 순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여긴 군대가 아니구나. 여긴 정말 사람을 만드는 곳이구나. 그리고 카메라를 끄기 전 조용히 마지막 말을 남겼어요. 전 한국에서 생각보다 많은 걸 배웠어요. 힘이라는 건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함께 버티는 것, 끝까지 걷는 것이라는 걸요. 그렇게 저는 스웨덴으로 돌아왔고 익숙한 제 방에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새로 찍은 영상에는 군복 대신 평소의 제 모습이었지만 마음 한켠은 아직도 한국의 PX 앞 벤치에 남아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훈련 장면은 모두 담지 못했어요. 어떤 순간은 카메라보다 눈으로 담고 싶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영상의 중간중간 나레이션으로 대신 설명을 넣었어요. 그런데 감정이 복받쳐서 목소리가 자꾸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올리고 하루가 채 지나지 않아 조회수가 수십만을 넘어갔고 댓글창에는 익숙한 이름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루카스 형 나태호야 기억나지? 이렇게 만들어진 영상을 보니 감회가 새롭네 굿굿. 형 그때 밤참 몰래 나눠준 거 아직도 생각나? 안 잊을 거야? 형도 잊지 마. 이번 여름 휴가 때 한국 온다면서요? 꼭 연락 주세요. 우진. 그걸 보고 저는 한참 동안 멍하니 웃었습니다. 전우들과 보낸 시간은 그냥 촬영용 에피소드가 아니라 진짜 추억이 되었던 거였죠. 그래서 결심했어요. 곧 다가올 여름 휴가에 전 다시 한국에 가기로 했습니다. 군복을 입진 않겠지만 제 전우들, 제 친구들과 이번엔 훈련소가 아닌 밖에서 좋은 시간을 보낼 생각이죠. 마지막으로 제가 한국에서 가장 부러웠던 것, 그건 음식도 아니고 기술도 아닌 바로 이 사람 사이의 정과 따뜻하고 단단한 그들만의 연결이었습니다. 스웨덴에는 없는 문화지만 앞으로 저도 제 방식대로 그 정을 배워보고 싶어요. 벌써 한국 여름 휴가에 잔뜩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직업이 유튜버인지라 카메라를 두고 놀 수는 없겠지만 오직 콘텐츠용이 아니라 추억용으로라도 전우들과의 시간을 많이 담아오려 합니다. 가끔씩 문득 후벼 파고 들어오는 한국 전우들의 따뜻함을 오래도록 기억하고 싶거든요. 제가 간다는 소식에 벌써부터 모두 일정을 비우고 여름 휴가를 미리 계획해주는 전우들의 모습을 보니 역시 한국은 정말 다르구나 다시금 느꼈어요. 스웨덴이었다면 아마 이런 의리는 기대하기가 어려웠을 텐데 말이죠. 제게 한국에서 뭘 가장 크게 느꼈고 배웠냐고 묻는다면 저는 딱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진짜 힘은 끝까지 함께 걷는 한국인들의 마음이라고 말이죠.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국 노스캐롤라 주립대학의 한 강의장에서 해외 여러 나라에서 왔던 학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왔던 한 여성은 강의장에서 큰 충격을 받고 뭔가를 준비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내 이 한국인 여성으로 인해 대학에 있던 모든 학생들이 끝이 보이지 않는 긴 줄을 서기 시작했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또 다른 여성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까지 흘리고 맙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기에 이 사단이 나고 있던 것일까요? 오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에서 공부 중인 세르비아 출신 유학생 마야 푸시치라고 합니다. 저는 대학에서 인문사회학을 전공하고 있어요. 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제 나라 세르비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자면 세르비아는 동유럽에 속한 나라이지만 유럽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물론 어딜 가나 빈부격차는 있기 때문에 잘 사는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적어도 저는 아니에요. 그런 제가 미국으로 유학을 올 수 있었던 이유는 후원 덕분이었습니다. 세르비아 출신의 한 사업가분이 고등학생 중 성적이 좋은 학생 몇 명에게 유학 기회를 준 것이었죠. 저는 덕분에 대학교 등록금과 약간의 생활비를 받으며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대학에 잘 적응하지 못했어요. 처음에는 잘 지내는 것 같았지만 미국 파티 문화가 저와는 영 맞지 않더라고요. 신입생 시절, 학기 초에는 파티 참석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저는 파티에 가는 게 항상 부담이었어요. 드레스도 사야 하고 구두도 사야 하고 헤어스타일링에 화장까지 해야 할 게 너무나 많았는데 저는 그런 걸 할 돈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몇 번 파티를 거절했더니 나중에는 아예 초대조차 오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제가 가난한 나라에서 온 가난뱅이라는 사실이 소문처럼 돌면서 제 귀에까지 그 소문이 들렸어요. 소문의 근원지는 저를 이상하다시피 미워했던 인도 유학생 란이었습니다. 라니는 저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아니죠. 저를 굉장히 무시했습니다. 라니는 인도에서 높은 계급이더라고요. 인도의 계급제인 카스트 제도가 사라진 지 오래라지만 실질적으로는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라니는 기본적으로 사람을 하대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런데 라니의 곁에는 늘 사람이 있었습니다. 계급이 높은 만큼 돈도 많고 그만큼 돈도 잘 써서 누구나 라니와 함께 있고 싶어 했거든요.
하지만 딱 한 사람, 한국에서 온 유학생 세라는 달랐습니다. 세라는 저와 다른 과였기 때문에 1학년 때는 모르고 지내다가 2학년이 되어서 함께 교양 강의를 들으며 서로의 존재를 알게 되었어요. 세라는 어딜 가든 눈에 띄는 학생이었습니다. 다른 한국인들이 그렇듯 성적은 최상위권이었지만 범생이스러운 이미지는 없었어요. 놀 때는 또 화끈하게 노는 친구였죠. 누구나 세라와 친해지고 싶어 했습니다. 저를 그렇게 괴롭히고 동양인을 차별하던 인도인 라니조차도 말입니다. 그랬던 세라가 어느 날 제게 말을 걸었어요. 오늘 저녁에 함께 공부를 하는 게 어떻냐면서요. 저는 얼떨떨했습니다. 세라와 친해지는 건 생각도 못했던 일이었으니까요. 저는 저도 모르게 세라를 따라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세라는 어딜 가든 저를 챙겼어요. 자신이 초대받은 파티에까지 말이죠. 저는 파티에 초대를 받았는데 함께 가자는 세라의 말을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세라는 계속해서 함께 가자고 하더라고요. 도무지 고집을 꺾지 않는 세라 때문에 저는 결국 왜 파티에 가고 싶지 않은지를 얘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라, 난 파티에 입고 갈 화려한 드레스도 없고 파티에서 술을 마시며 놀 시간조차 없어. 그러니까 나를 제발 그만 내버려둬. 저는 가난 때문에 남들 다 하는 파티 한 번 못하는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이런 제 현실을 세라에게 말하는 이 상황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이날 이후 세라는 제게 파티에 같이 가자는 말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를 대신해 제 생일 파티를 열어주었죠. 생각하지도 못한 이벤트에 감격했던 것도 잠시 저를 지독하게 싫어하던 인도인 유학생 라니가 초대받지도 못한 파티에 나타났어요. 물론 라니는 초대받지 않고 가도 환영받는 존재이기는 했습니다. 라니는 제 생일 기념 파티임에도 불구하고 저를 투명인간 취급했어요. 그러고는 한국에서 왔던 세라에게 다가가더니 왜 이런 쓸데없는 일을 하냐고 묻더라고요. 아니 정말 궁금해서 그래. 진짜 순수한 궁금증이야. 왜 저런 애를 데리고 다니는 거야? 너 같은 애들은 나나 잘 사는 부잣집 미국 애들이랑 지내는 게 훨씬 이득하냐? 그러더니 은근슬쩍 습관적인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왔던 세라에게마저도 슬쩍 까내리는 듯한 말을 했습니다. 솔직히 나 옐로 스킨들은 안 끼워주는 거 알지? 그런데 너라서 끼워주는 거야. 너는 일개 아시안들과는 좀 다르게 똑똑한 편이니까. 알겠지? 이 얘기를 꺼내는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라니가 인종차별주의자라는 건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대놓고 피부색을 논한 건 처음이었거든요. 게다가 자기도 따지고 보면 아시안이면서 모든 아시안들을 자신보다 아랫사람 보듯 취급했잖아요. 마치 자신은 다른 아시안들과 다른 특별한 존재라고 말하는데 듣기가 거북했습니다. 하지만 주변 분위기가 가라앉은 것도 모르고 떠드는 라니에게 직접적으로 항의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라니의 말은 미국 사회에서 매장당해도 이상하지 않을 수준이었는데도 말이죠. 그런데 그때 딱 한 사람이 라니의 말에 강하게 반응했습니다. 그건 바로 한국에서 왔던 세라였어요. 너 지금 뭐라고 말했어? 항상 생글생글 웃던 세라가 정색을 하고 말하니 라니가 움찔하는 게 보였습니다. 세라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라니에게 말했어요. 세상이 변했어. 네가 살던 인도에서는 아직도 사람을 계급으로 나눌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자유국가인 미국과 내가 온 한국은 달라. 지성인이 맞다면 이 행동이 아주 부끄러운 짓이라는 걸 알아야 해. 그걸 모르겠다면 네 나라로 돌아가서 기초교육부터 다시 받고 와. 알겠니? 평생 예쁘다, 예쁘다 인도에서 공주님 대접을 받고 살았을 라니는 세라의 앞에서 입도 뻥끗 못했습니다. 여기에 세라는 쐐기를 박았어요. 너 이 대학에 왜 온 거야? 굳이 유학까지 온 이유는 좀 더 글로벌한 곳에서 세상을 보는 시야를 넓히기 위해서가 아니야? 적어도 나는, 그리고 네가 무시한 마야는 그러기 위해서 왔어. 아마 다른 유학생들도 그렇겠지. 세라가 주변을 돌아보니 이제야 주변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대부분이 저와 같은 유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는 그런 데는 관심 없고 네 부모가 가진 돈 자랑이나 하면서 편 가르기나 하고 있지. 공주님 놀이를 하려면 인도로 돌아가는 게 어때? 라니는 무슨 할 말이 있는지 세라에게 반박하려는 듯 입을 벌렸지만 자신을 둘러싼 사람들의 눈을 발견하고는 아무 말도 못하고 얼빠진 얼굴을 하고는 자리를 피해 도망갔습니다. 라니의 인종차별적인 발언에 충격을 받은 사람들과 그간 말은 안 했지만 라니를 아니 꼽게 보던 사람들이 눈총을 보냈기 때문이었죠. 저는 세라에게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를 위해서 목소리를 내준 세라에게 뭐든지 해주고 싶어졌어요. 그렇게 다음 날이 되었고 저는 세라에게 더더욱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조용히 강의실에 들어갔는데 누군가가 제게 인사를 걸더라고요. 지금까지 인사를 해주는 사람은 세라뿐이었는데 깜짝 놀라서 고개를 들어보니 제 생일 파티에 왔던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어제는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서 인사 못했는데 늦었지만 생일 축하해.
그러자 그 친구 주변으로 모두가 생일 축하해 라든지 초대를 받았으면 당연히 갔을 텐데 아쉽다 라는 등의 말을 했어요. 솔직히 이제야 이렇게 행동하는 모습이 가증스럽게 느껴졌지만 세라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세라는 여전히 차별이 존재한다는 건 인정해야 하는 사실이고 그런 차별적 시선을 피할 수 없다면 그것을 깨부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었죠. 저는 세라의 어른스러운 생각에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세라와 함께 하는 것이 무조건 이득이라는 걸 확실히 깨달았죠. 그렇게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공부를 하고 있는데 고향인 세르비아에서 안 좋은 소식이 전해졌어요. 집안 사정이 어려워져서 그동안 보내오던 약간의 생활비도 보내주지 못하게 됐다는 것이었죠. 다른 유학생들이 집에서 받는 용돈에 비하면 모래알 만큼 적은 돈이었지만 그것도 제게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유학 간 딸 공부시키겠다고 없는 살림을 쪼개고 쪼개 용돈 하라며 보내고 계시던 부모님이었기에 원망할 수도 없었어요. 부모님이 보내주시던 용돈을 충당하려면 아르바이트 시간을 늘려야 했는데 그렇게 되면 학업이 불가능한 상황인지라 결국 저는 생활비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가장 쉽게 줄일 수 있는 게 식비였어요. 그래도 하루에 한 끼 정도는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있었는데 이젠 그마저도 어려웠죠. 그래서 얄궂은 샌드위치나 먹으며 생활했습니다. 가끔 여유가 조금 생기면 파스타면에 시판 토마토 소스를 부어서 토마토 파스타 정도는 먹을 수 있었죠. 베이컨이나 치즈 같은 건 조금도 안 들어간 면에 소스 조금 묻힌 요리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마트에서 샌드위치를 팔던 위치에 샌드위치가 사라진 거예요. 대신 은박에 쌓여있는 무언가만 놓여 있었죠. 이름을 물어보니 김밥이라고 하더군요. 어떻게 생긴 건지 본 적도 없고 은박에 쌓여 있는 게 불안했습니다. 그거야 당연한 게 지금까지 먹어왔던 샌드위치는 항상 랩에 쌓여 있었으니까요. 제가 주저하는 게 보이자 가게 주인은 한번 먹어보라며 김밥을 강력 추천했습니다. 지금 안 사가면 다른 사람들이 채간다면서요. 하루에 200개가 넘게 팔린다는데 대체 이게 뭐길래 그렇게 많이 팔리는지 궁금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제가 고민을 하자 가게 주인은 한번 먹어나 보라며 공짜로 김밥을 주었습니다. 저는 집에 와서 김밥을 펴보았어요. 그런데 생전 처음 보는 비주얼의 음식이 있더라고요. 하나 집어보니 검은색 껍데기 같은 거에 밥과 야채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두려운 마음 반, 기대 반을 가지고 한 입 먹어봤는데 저는 하루에 200개가 넘게 팔리는 이유를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너무 맛있었어요. 겨우 이 김밥이 $2도 안 된다니 샌드위치랑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맛있었습니다. 게다가 여러 채소까지 들어가 있으니 영양면에서도 훨씬 낫더라고요. 저는 그날 후로 샌드위치 대신 김밥을 사 먹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세라가 왜 매일같이 김밥을 먹는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세라에게 너도 김밥을 아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세라가 깔깔 웃으며 김밥은 한국 음식인데 몰랐냐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사실 김밥이 어느 나라 음식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스시집에서 파는 스시롤이랑 비슷하게 생겼길래 일본 음식이 아닐까라는 추측만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김밥이라니 세라는 한식의 세계에 온 것을 환영한다고 말하며 다른 한식도 도전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애써 웃으며 거절했습니다. 김밥이야 저렴하게 파니까 그렇다 쳐도 다른 음식은 비쌀 게 뻔하니까요. 미국 외식값은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비싸기 때문에 식당에서 밥 먹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제 사정을 세라에게 이야기했어요. 부모님이 보내주시던 약간의 용돈도 끊어져서 사정이 어렵다고 말이죠. 이 얘기를 들은 세라는 또다시 깜짝 놀랄 만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바로 저를 위해 한국 음식을 한 상 가득 차려준 것이었어요. 대뜸 자기 집에 오라길래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이런 서프라이즈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세라의 집에서 갈비찜이라는 것도 먹었는데 이렇게 맛있는 음식은 생전 처음 먹어봤어요. 처음에는 고기가 까맣길래 탄 건가 싶었는데 알고 보니 그게 소스더라고요. 저는 세라가 만들어준 갈비찜, 잡채, 김밥을 순식간에 해치웠습니다. 이렇게 풍성한 저녁 식사는 아주 오랜만이었어요. 부른 배를 쓰다듬고 있는데 행복하더라고요. 배가 불러서이기도 하지만 저를 위해 시간과 노력을 들여 식사를 대접해준 세라 덕분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친구 집에 저녁 식사 초대를 받아본 게 처음이거든요. 세르비아가 그리 잘 사는 곳도 아니고 정치적으로도 안정적인 나라가 아닌지라 여전히 서로가 서로를 경계하는 문화가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래서인지 세라의 행동이 더욱 감동으로 다가왔던 것 같네요. 이날 이후 세라는 저를 위해 도시락을 싸주기도 했고 저는 세라와 함께 한식의 매력에 푹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 관심사와 딱 맞아떨어지는 수업을 듣게 되었어요. 문화산업과 관련된 강의를 듣고 있는데 교수님이 웬 유튜브 영상 하나를 보여주시더라고요. 무려 1시간 반이나 되는 영상이었는데
이상하게도 영상 속 사람은 먹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영상 조회수가 수십만 회나 되는 거였죠. 교수님은 그 영상을 먹방이라고 소개하셨습니다. 말 그대로 먹는 방송이라는 뜻이었죠. 교수님 말씀에 따르면 이 먹방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같은 수업을 듣던 학생 중 SNS를 매우 활발하게 하는 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은 먹방이 SNS에서 인기를 끈 지 오래되었다며 자신도 즐겨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먹방을 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심지어 어젯밤에도 먹방을 보고 왔다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수님은 먹방이 시작된 나라가 어디인지 아냐고 물어보셨어요. 아무도 대답하고 있지 않는데 누군가가 손을 들었습니다. 역시나 최상위권의 성적을 유지하고 있는 세라였죠. 세라는 정말 모르는 게 없다고 생각하던 저는 세라의 대답을 듣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세라가 먹방의 시작이 한국이라고 말했거든요. 놀란 건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대다수의 학생들이 세라의 말을 믿지 못했고 계속해서 그게 사실이야? 진짜야? 라는 말만 반복했죠. 교수님이 유튜브로 한국 유튜버들의 영상을 직접 보여줬음에도 자신들이 즐겨보는 먹방이 한국의 것이라고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교수님은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이게 바로 우리가 고쳐야 할 문제라고 말씀하셨어요. 미국인들은 자국에서 유행하는 것들은 모두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거라는 이상한 자신감이 있다며 이제는 미국이 전 세계의 트렌드를 이끌어간다는 무조건적인 믿음을 버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교수님의 말이 틀리지 않는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미국인들은 세상의 중심이 미국이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가지고 있거든요. 하지만 실상 넷플릭스와 같은 OTT 플랫폼을 휘어잡고 있는 것은 한국이었습니다. 심지어 OTT 플랫폼을 넘어서 유튜브 세계에서마저도 한국의 콘텐츠들이 굉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모두가 침묵하자 교수님은 강의를 이어가셨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음식 이야기가 나왔어요. 교수님은 요즘 학교 앞에서 김밥을 팔고 있는데 혹시 이걸 먹어본 학생들이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당연히 많은 학생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김밥이 한국 것이라는 것을 알고 또 한 번 놀랐어요. 다들 저랑 똑같이 일본의 스시롤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교수님의 놀라운 말들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K-드라마, 영화, 뷰티 등 한국에서부터 유행하던 것들이 이젠 세계로 뻗어나가 한국의 문화가 세계의 트렌드를 이끌어가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교수님이 PPT로 직접 보여주신 증거들은 모두가 수긍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자료들이었어요. 그래서 학생들 모두 교수님의 말에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IT 쪽은 이미 세계를 휘어잡고 있다는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한국이 문화산업 쪽에서만 경쟁력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더라고요. 그런데 딱 한 사람, 인도에서 온 라니만 교수님의 말에 한마디 던졌습니다. IT 업계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IT를 논하는데 인도가 빠질 수 없다면서 말이죠. 그러자 교수님은 라니가 반박할 수 없는 자료로 라니의 길을 확 죽여버리셨습니다. 인도의 IT 강하죠. 인도 역시도 IT 강국이 맞습니다. 하지만 학생이 놓치고 있는 게 하나 있네요. 학생이 걸고 넘어진 IT는 한국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장점 중에 단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자 라니는 지지 않고 교수님의 의견에 반박했습니다. 교수님에게조차 무례한 말투는 덤이었죠. 수많은 장점이 있으면 뭐 해요? 한국은 인도에 비해 인구수도 턱없이 부족하고 자원도 부족하지 않나요? 지금 한국은 지는 해 아닌가요? 우리 인도는 급상승 중인 나라인데 금방 앞서게 될걸요? 라니는 씩씩거리며 교수님에게 자신의 생각을 내뱉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은 라니의 말에 눈 하나 깜짝 안 하셨고 한마디를 하셨는데 라니는 이 말을 듣고는 강의실을 박차고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뭐 자신의 나라를 좋게 보는 거야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세계 문화 산업의 핵심은 한국이 맞아요. 인도, 잠재력 높은 나라긴 하지만 아직 멀었습니다. 학생이 한번 말해봐요. 인도의 문화 콘텐츠에 대해서요. 라니가 뛰어나간 뒤 세라를 보았는데 속이 다 시원하다는 표정을 짓고 있더라고요. 이날 강의는 모든 학생들에게 진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세계 문화를 뒤흔들던 미국의 힘이 약해지고 아시아의 작은 나라인 한국이 세계 문화를 뒤흔들고 있다는 게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이죠. 대부분 미국 태생인 학생들은 이러다간 한국에게 모든 주도권이 넘어가게 생겼다며 앞으로는 미국도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토론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반면 세라는 다른 곳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저에게 이러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미국인들이 김밥을 일본 음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줄 몰랐다면서 유튜브만 봐도 한국 것이라는 게 나오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며 충격받은 듯 했죠.
세라는 뭔가 다짐한 듯 보였습니다. 한국인으로서 미국 문화에 퍼져 있는 한국의 문화를 한국 문화라고 오해 없이 정확하게 소개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라가 추진한 것이 바로 학교 축제에서 한국을 주제로 하는 부스를 운영하는 것이었어요. 세라는 직접 한국에서 물건을 배송받아다가 부스를 준비하는 정성까지 보였습니다. 솔직히 이렇게까지 열심히 안 해도 되는데 세라는 이런 일마저도 진심이더라고요. 물론 저도 세라를 열심히 도왔습니다. 세라가 만든 부스에서는 한국 음식 체험하기, 부채 만들기, 한복 입어보기가 있었습니다. 열심히 준비한 덕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고 학생들은 줄까지 서가면서 한국 문화 체험에 열심이었어요. 먹고 마시는 것도 바쁜 축제 기간에 고작 체험 부스에서 줄을 선다? 말도 안 되는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한복 체험을 한 학생들은 한복의 아름다움에 푹 빠졌다며 왜 이 아름다운 드레스를 판매하지 않는 거냐며 세라에게 하소연을 하기도 했어요. 한국 음식 체험하기를 해본 학생들은 한식처럼 건강해 보이는 음식은 처음 본다며 앞으로는 파스타나 피자 같은 것 말고 한식을 먹어야겠다고도 했죠. 그러면서 저에게로 와서는 귓속말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야, 너 세라랑 친하지? 그러면 세라가 너한테 한국 요리도 많이 해주고 그래? 제가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이자 부럽다며 오두방정을 떨었죠. 저는 세라가 제 친구라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러웠습니다. 또 동갑이지만 존경스러웠어요. 자신의 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세계 사람들에게 그 문화를 자랑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제가 세라에게 존경심을 갖게 되는 또 다른 사건이 생겼습니다. 큰 인기를 끌었던 세라의 부스는 축제 기간에 운영되었던 부스 중 최고 금액을 벌어들였습니다. 그런데 세라는 그 금액의 순이익을 모조리 저에게 주었어요. 저는 대체 뭐 하는 것이냐며 이 돈을 받을 수 없다고 거절했지만 세라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제게 돈을 건네주는 세라의 말을 들은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펑펑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아버지가 일하시다가 다치셨다는 얘기를 우연히 들었어. 일을 못하시는 상황이라 집안 사정이 어려워진 거잖아. 큰 돈은 아니지만 이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 꼭 받아줘. 내가 이 부스를 운영한 건 한국 문화를 알리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마야 너를 위해서이기도 해. 한국에서는 함께 밥을 먹는 사람을 한솥밥 먹는 식구라고 이야기하는데 너는 이미 나에게 가족이고 소중한 벗이야. 이 말을 듣는데 어떻게 감격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사실 제 아버지가 일하시는 공장에서 화재가 나서 아버지는 피부 이식까지 받는 큰 수술을 하셔야 했어요. 세르비아는 아직 노동자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버지는 회사로부터 그렇다 할 보상도 받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아버지의 수술비와 병원비, 두 동생의 생활비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으셨던 거예요. 세라는 얼마 안 되는 돈이라고 했지만 그 돈은 저희 가족의 2달 생활비와 맞먹는 수준이었습니다. 세라는 저를 도운 것뿐만 아니라 제 가족들의 생계까지 도와준 것이었어요. 세라의 도움 덕분에 어머니는 숨통이 트였다고 하셨고 덕분에 저희 가족은 생각보다 일찍 안정적인 생활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회복이 빨랐다는 점도 큰 영향을 주었지만 세라의 도움이 파랄이었어요. 저는 원수는 잊어도 은혜는 잊지 말라는 말을 항상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왔습니다. 세라를 만난 이후 저는 세라에게 도움만 받았고 은혜 입은 사람이 되었어요. 저는 처음 세라를 만났을 때 다짐했던 대로 세라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려고 합니다. 물론 세라는 친구끼리 뭘 그러냐고 하겠지만 말이죠. 사실 대학에서 한국 부스를 준비하고 세라와 부스를 운영하고 있을 때 세라에게 왜 이렇게까지 열심히 한국을 홍보하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세라가 했던 이야기가 정말 머리에 깊게 남아있어요. 세라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프랑스는 프랑스가 미식의 나라라는 점을 아주 오랜 세월에 걸쳐 이미지 메이킹을 했었어. 강의 때 김밥을 친구들이 다른 나라 걸로 오해하는 걸 보고 우리 한국도 이런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한국의 좋은 것들을 경험한 사람들은 본고장에 대해 궁금해하기 마련이잖아? 난 그 부분을 공략하려고 생각한 거야. 세라에 대해서는 모르는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세라는 항상 제 예상과 기대를 깨뜨리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세라는 자신의 미래에 대한 확신도 있었어요. 나는 문화 콘텐츠를 제작하는 일을 할 거야. 그리고 지금 하는 일은 미래에 내가 할 일의 밑거름이 되어줄 거고 사람들에게 필요한 콘텐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앞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을 찾아내려고 해. 이렇게 좋은 영향을 주는 친구를 제 인생에서 또 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자연스럽게 제 나라 세르비아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세르비아는 여러모로 혼란스러운 시기를 겪고 있어요.
세라를 통해 들어보니 한국도 식민지 시절과 같은 등의 혼란스러운 시기가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지혜롭게 극복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저희 세르비아도 한국처럼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낼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세르비아의 문화가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데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다짐도 하게 되었습니다. 세라처럼 말이죠. 제 가장 소중한 친구 세라는 한국인입니다. 사실 저는 한국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얼마나 대단하고 훌륭한 나라인지 가본 적도 없는 나라이기에 잘 모르죠. 하지만 제 친구 세라는 세상 그 어떤 아이들보다 강한 아이였고 그 어떤 아이들보다 세상을 포용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가진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세라의 몸에는 한국의 피가 흐르고 있죠. 저는 동갑내기 친구이지만 세라를 통해 더 많은 것들을 눈으로 보고 배워가려고 합니다.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세라가 정말 너무 대견하네요. 먼 미국에서 한국의 문화를 제대로 각인시키기 위해서 부스까지 열고 말이죠. 사연 보내주신 마야씨, 앞으로도 세라와 함께 평생 친구하시면서 행복한 날들만 있길 응원합니다. 자, 그럼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럼 지금까지 저는 해외 여러 사연들을 들려드리는 여우튜브 송은지였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당신만의 유튜브